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7시 16분을 막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고종의 길을 따라가는 윤석열. 좌측의 사진은 그 고종 황제의 사진이고요. 우측의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장을 담그는 곳에 가서 김장을 담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고종의 길을 따라가는 윤석열, 이것이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폭파했던 GP를 5년 만에 다시 재무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 군도 조만간 GP 복원 등 상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고요. 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추진한 당시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그리고 그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하고 기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여적죄의 형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입니다. 여적죄는 사형 이외에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계속해서 국가의 전산망이 먹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방 긴급 지령망이 먹통됐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27일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일부 통신 서비스가 약 1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다. 1시간 40분 동안 일으켰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장애를 일으켜 긴급 출동 차질을 빚었다는 겁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차량 동태 관리 시스템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 내 119 신고를 접수해 가까운 소방서와 소방차, 구급차 등의 출동 명령을 내린 컨트롤 타워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전산망들이 순차적으로 먹통이 됩니다.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왜 다운이 되는지도 모르고 왜 복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중동들은 장승처럼 버티고 있어서 이런 국가 전산망의 마비 상태와 내년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 10일 사전선거 위험하다, 이런 기사를 조중동은 장승처럼 버티고 있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내년 4월 10일 사전선거의 불길한 징조다, 전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인들과 오찬을 하고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전날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서민 경제 챙기기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을 둘러싼 과학기술계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건넨 김치를 시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와 두건을 직접 두르고 김치를 담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김수현 어떤 행위 자체가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딴청.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딴청을 피우고 그리고 해외로만 나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정교모라고 하는 교수들 모임이 있습니다. 정교모의 그 이재범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범 교수님의 글과 유튜브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재범 교수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 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이재범 교수의 글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잠시 조선말 왕공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과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일본에 들어바치면 나에게 무슨 자비를 줄 것인가? 또 재산이 얼마나 줄 것인가? 지금처럼 파티를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 자기와 재산을 줄 수 있는가? 라고 고종이 일본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왕공족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왕공족들에게 자규를 주고 재산을 해사하면서 일본에 들어바친 것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단히 저항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들어바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그냥 부정선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좌파 세력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움직이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로 도둑질해서 들어바치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수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피 흘려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김정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의 1,000만은 외국으로 도망할 거다. 2,000만은 우리가 죽이면 된다. 학살하면 된다. 남은 2,000만은 북이 2,000만과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면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한의 1,000만은 외국으로 도망할 거다. 재산 있는 사람은 도망하겠죠. 2,000만은 우리가 학살, 죽이면 된다. 남은 2,000만은 모아가지고 북이 2,000만과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왕공족이 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칠 왕공족이 될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미래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꽝과 같이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나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설마 나까지 죽이겠어? 아니면 역대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건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야? 라며 술을 들고 계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술 잘 드신다니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야지 대한민국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저항을 하셔야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해외로 도망가는 1천만 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학살당하는 2천만 명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에 남을 2천만 명이 되실 요량이십니까? 라고 정교모의 이재명 교수께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투쟁에 아주 앞장서시는 분이 계시죠. 석종대 씨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조금 활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정선거 조사 약속을 지키자는 윤석열이 이재명에게는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키워준 덕분에 임기 말 경호원법까지 바꿔가며 65명의 경호 아래 집시법 거리 제한 100m를 300m로 늘려준
윤석열의 비월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지 않는가? 부정선거 카르텔 중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자유파 국민들이 현 상황이 위기임을 감지하기는커녕 피하 구분도 못하고 윤비 어천가라 불러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윤석열은 다음 대통령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할까? 부정선거를 조사할 자유우파 인물은 제외할 것이다. 왜?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덮은 혐의로 윤석열은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인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석종대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른 뉴스로 넘어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미를 본 거 있어요.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가 그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훈 기자 너 입 좀 다물어. 그 사교육 카르텔 그 학원 강사들 그 킬러 문항 가지고 장사하는 거 그거 막아야 되잖아. 그거 잘하는데 너는 왜 비난하는 거야?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교육 카르텔의 말하는 거 비판했어요. 진짜 사교육 카르텔은 뭔지 알아요? 학생들이 배우기 싫다는 과목 억지로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자기들 거기서 월급 받고 그리고 책 팔아먹고 학원 가게 하고 만드는 그것이 진짜 카르텔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제발 좀 가보세요, 여러분. 25%만 공부하고 나머지 75%는 자고나 딴짓해요. 지금 이 김윤덕 씨 칼럼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라고 그래갖고 이번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데 웬걸 더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킬러 문항 없어도. 이제 사교육은 더 극성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KTX를 타고 부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부산에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또 자전거로 타고 광주를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교육은 모두 서울역에 모여. 모두 KTX를 7시 30분에 KTX를 타. 왜 그래야 하나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교육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는 학생들이 한 반은 돼요. 그냥 직접 대학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저 대학 교수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학교 학과 중에 고등학교 과정이 필요 없는 학생과가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교양 과목 어떻게 하냐. 대학교 가면 교양 과목 이수하면 돼요. 그리고 대학으로 가는데 자기가 전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안 나온 학생은 대학을 7년이나 6년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거듭 제가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자 큰 교육 카르텔은 모두 학생들이 다 똑같이 7시 30분에 서울역에 모여서 KTX 타고 부산으로 가라. 그게 교육 카르텔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교육 카르텔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학 가게만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돼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던 중학교를 나온 사람을 뽑던 그건 대학이 알아서 하게 하면 돼요. 어떤 학과를 만들까? 대학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간섭을 해. 교육부 직원이 와서 대학교 화장실까지 감독해요. 여기다 노란 세월호 리본 달고 와가지고. 예산은 엄청 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이럴 데 없어요. 자, 다음 겁니다.
이런 그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범죄 가족의 책 판매라는 만물상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옥중 수기집을 출간했다. 남편과 딸에 이어 거의 온 가족이 책을 펴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 DK의 눈물, 딸 조민희는 신변 잡기성 에세이를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인쇄 수입만 8억 원을 넘는다. 극성 지지층이 책을 사준 결과다. 하지만 이들 책에서 자신들은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온 가족의 책 판매와 돈벌이 국리뿐이다. 이런 가족도 있나 싶다는 겁니다. 아, 조국 가족 모두 새 책을 다 썼어요. 조국의 인쇄만 8억이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또 책을 썼다. 그냥 논평하지 않고 그냥 웃겠습니다. 그냥 웃지요. 자,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현진권, 이분은 그 옛날 자유경제를 원장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이시네요. 자, 상속세 논쟁 팩트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OECD의 평균 세율이 26%다. 이건 가짜뉴스예요. 14개국은 아야, OECD 중에 14개국은 아야 상속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최고 세율이 무려 60%입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60%,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다. 일본이 55%이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대주주의 경우엔 20%를 더 할증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60%다. 많은 국가의 상속세제도는 누진세 구조를 가는다. 상속세에 따라 계산하는 세율이 다르다. 국가 간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수치는 상속세율의 최고치다. 상속세를 최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상속세는 50%가 아니라 60%다. 왜? 기업의 대주주다. 그러면 60%를 내야 돼요. 팩트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다. OECD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상속세가 없는 그 뉴질랜드에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아니, 상속세를 왜 받아? 이상하네. 왜 국민한테 상속세를 받죠?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그 재산에서 재산세 냈죠.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이나 딸이 그걸 물려받아서 그 재산의 재산세를 국가에 내. 그러면 되잖아. 국가가 왜 상속세를 받을까? 그거 이상하네. 이게 뉴질랜드입니다. 우리는 저 양반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왜? 재산이 많아.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때려잡아야지.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를 많이 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아마 또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